경제 상황이 일촉즉발이네요.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해서, 지금 금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이다. 그렇게 아니요, 하는 거는 많지만은 미국처럼 하면 안 돼요. 지금 정도에서는 앞으로는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50bp. 채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누가 채권을 사겠어요? 오늘 모신 분은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서준식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또 서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전직 신한 PNP 파리바 자산운용의 부사장이셨으면서 네, 그게 한때가 언젠데. 아니 원래 그래도 그 가장 화려했던 절정을 가속 써먹어야죠. 지금이 더 화려한데. 아 그래요? 그렇지 자, 않나요? 이거 네. 맞아. 학교 더 좋죠. 네. 근데 원래 우리 서 교수님은 이제 채권을 기반으로 한 주식 투자로 원래 이제 유명해지신 거니까. 네, 그렇기도 네, 실력이 하고, 뛰어나시고. 그리고 그 자산 운용사에서는 사실 한 20년 넘게 채권 펀드 매니저로 그렇게 일을 했었죠. 네. 아니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 같이 우리 신용 경색에 대한 이야기, 채권이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꼭 좀 우리 서 교수님의 그 뭐라 그럴까 식견을 좀 듣고 싶어서. 네. 지금 일단 레고랜드발 돈맥 경화가 벌어졌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 뭐 5대 금융지주도 90몇 조인가요? 뭐 푼다 하고 뉴스 막 나와요. 정부에서도 네, 네, 풀고. 네. 그런데도 보면은 채권 금리는 계속 튄단 말이죠. 네.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일단 사실은 최근에 금리 인상이 있었죠. 그 통화 긴축 기조가 있었고, 그리고 통화 긴축 기조가 사실 시장의 예상보다, 그리고 저도 가끔 나와서 말씀드렸지만은 저의 예상을 뛰어넘는 긴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그 금리 인상의 속도가 적정 속도보다 좀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가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그런데 저는 그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금리 정책을 펼쳐야지 미국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 오히려 그 주화인마에 빠진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그래서 너무 생각보다는 보폭이 빠른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적자나 시장이 좀 당황하고 있었어요. 좀 당황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빠른 이때까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겪은 적이 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10년, 15년 동안은 이런 걸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고 있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죠. 그 레고랜드 사태의 그냥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채권이나 뭐 주식이나 모든 우리 금융시장은 도장 찍으면 거기에 대한 신뢰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어디 보정 쓰신다고 도장을 찍었으면, 만약에 그쪽 힘들어지면 일단 보정, 그렇지. 그거부터 갚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내가 망했다. 이렇게 하는 게 순서인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 깨진 상황이 발생한 거죠. 보정을 썼는데 나는 돈 갚을 능력은 있는데, 의사가 없어. 그거 안 갚겠다. 약간 이런 쪽으로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금융 당국도 그냥 뭐 법적으로 하세요. 뭐 이런 쪽에 태도를 보이고, 바로 처음부터 그거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우리 질서 흐트러지니까 그거 다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줬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 없이 한 달 정도 지나가니까 이 채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누가 채권을 사겠어요? 그렇죠. 예. 지자체가 발행한 거를 부도가 나는데. 예. 그래서 각종 뭐 펀드 매니저 기관들도 회사채 사지 마, 위험해.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아무도 안 사니까 그걸 팔아서 자금 조달해야 되는 금융기관, 그리고 그걸 팔아서 펀드 환매 자금이 오면 채권을 팔아서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 데서 완전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고, 사실은 엄청난 그때가 제가 기억으로는 21일에 처음으로 대책이 나왔는데 10월 21일. 예. 주말에 그때 급박하게 나왔죠. 주말 나오기 이틀 전에 대책이 한번 살짝 나왔어요. 아, 그래요? 살짝 나왔는데 그 대책을 보고 시장이 경악에 빠졌죠. 지금 심각한 걸 모르는구나. 예, 지금 이 정도로 차가 꽉 막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순경 한 명이 와서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하니까 경악해서 그때 다행히
목요일이었고 금요일 시간이 며칠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그때 시장이 완전 경악했고 그 다음 주에는 거의 이거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뉴스 보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긴급하게 금투 회장인가요? 저 무슨 투자협회 회장, 저 증권 금투 회장이죠, 그게. 네. 그 뭐 긴급하게 하는 총재를 만났다라는 뉴스 가지고 그게 금요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정도 대책 1조 6천억을 뭐 투입하겠다. 사실은 그거는 예전에 그 코로나 사태 때 미리 펀드에 넣어놓고 안 쓰고 있던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거 쓰겠다 정도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시장이 경악했었고 시장이 더 험악해지니까 사실은 그때 후배들한테 연락도 많이 왔고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큰일 났다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우리가 잘 감이 안 와요. 네, 그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렇죠. 이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채권 담당자들은 왜냐하면 지금 환매가 어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환매가 들어왔어요. 돈이 100억 내줘야 돼요. 근데 채권 이걸 내주려 하면 여기 회사채 100억을 팔아야 되는데 그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내가 이 돈을 못 내주면 부도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이 그 정권사에서도 매일매일 조달하는 그런 자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산운용사, 증권사 이런 금융기관들이 돈을 못 내줬을 때 부도.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게 콜로 자금이 이동이 됐거든요. 증권사하고 은행하고 콜로 차입을 하고 하루짜리 금리 이랬는데 요즘은 그 단기 채권으로 그거를 사고 팔고 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해서 평소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그 뭐 충분한 이익과 뭐 이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줄 돈이 없으면 아니면 당장 이 자금을 구하지 못하면 그런 상황 유동성 때문에 디폴트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그런 뭐 말씀 증권사가 됐든 그 자산운용사가 됐든 이렇게 환매에 대한 대책을 그러니까 그 돈을 못 주는 상황까지 갔었다. 그게 다음 주면 이제 이 정도면 다음 주에는 이런 사태가 나오겠구나 하는 정도까지 바로 직전까지 갔어요. 시장이 바로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주말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저도 뭐 그래도 칼럼도 쓰고 월요일 날 마침 나오는 칼럼이 있어서 지금 이러다가 다 죽는다라는 그런 식의 칼럼 뭐 쓰다가 일요일 날 금융위 그리고 한국은행 뭐 이런 쪽 같이 만나서 각종 은행장들 만나서 큰 대책을 발표했죠. 50조 발표해서 다행히 좀 가슴을 쓸어내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럼 쓴 거 다시 다 바꾸고 수고했는데 기어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또 5대 금융지주에서도 95조를 또 풀었단 말이에요. 유동성 공급하겠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여전히 회사채가 지금 소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후배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이거 채권 1억 그것도 LG전자 채권 이거 팔 데가 없는데 좀 사주세요 부탁이 들어오고 LG전자 채권이 그러니까 얼마짜리? 1억. 그러니까 1억짜리 LG 채권을 못 팔아가지고 그런 채권을 사줄 때가 당장 안 보이니까 막 다급한 거죠. 그 시일이 빨리 오늘 내 팔아야지. 아마 그거는 그 어떤 한도 위반 이런 거 있잖아요. 한도가 넘쳐서 1억을 팔아야지 그 규정을 지키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잘 안 들어갈 정도니까 그리고 상당히 높은 금리에 또 잘 안 나가니까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대책은 발표를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지금 그 레고랜드에서 이렇게 촉발된 그 불똥이 옮겨 붙어서 산불로 이제 옮겨 붙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소방관들을 대거 투입해서 불을 끄겠다까지는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하고 나서는 소방관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이 저쪽에 많아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물이 95조 있으니까 괜찮아까지 했는데 그 물을 한 바가지씩
산불 이렇게 넣어서는 잘 안 꺼지죠. 이거를 최대한 빨리 들이부어서 산불의 초장에 진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속도가 조금 과거의 위기 때보다 이게 조금 느린 게 아니냐. 이게 그럼 뭔가 이게 호흡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금융 당국자들이? 조금 그런 부분, 뭐 항상 그런 이럴 때는 그런 상황이 오기는 하는데 좀 이번에도 이게 좀 호흡이 좀 안 맞아서 너무 이 속도가 느린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은 좀 들고. 근데 또 이렇게 또 그 혼란스러워 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네. LG전자 채권 1억짜리를 못 팔아가지고 다급했다는 건 LG전자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아니, 절대 그 아니에요. 채권을 가진 그 기관이 지금은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예. 채권을 들고 있는 기관이 예. 이걸 현금화를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팔아야지 뭐 돈을 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관들 야 채권 웬만하면 안 사지 마, 회사채는 사지 마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도 튼튼하고 뭐 콩팥도 튼튼하고 이 장기는 다 튼튼한데 다만 그 혈관에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지금 쓰러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어쨌든 5대 금융주주 95조 연말까지 네네. 이제 끝이에요. 이 정도면은 충분한 건가요? 사실은 저는 이 정도 자금까지 이 정도 얘기한 거는 좋아요. 그리고 사실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자금까지 다 안 들 거예요. 네, 이 정도 안 들고 충분하다 돈은. 이 정도 한 반 정도의 돈만 제대로 투입되면 그 다음에는 또 시장이 돈이 투입되네. 투입되니까 이제 다시 피가 도네. 그러면 아무도 안 사던 그 회사채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싼데 LG전자 채권이 이렇게 싼데 지금 망하는 회사도 아닌데 사야지 하고 또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다시 덤벼들죠. 그렇게 해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조금 초장에 조금 강한 힘으로 그렇게 좀 투입하고 실천 의지도 보이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일단 채권 시장 이제 우리 신용경색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게 딱 그런 네네. 표현을 쓸 정도로 힘들었는데 부도 직전까지 갔었으니까 일주일 전. 신용경색은 신용도가 떨어져서 막 안 좋은 상황이라면 이거는 신용경색이라기보다는 요즘 돈맥경화. 돈맥경화 이게 더 확실하다. 돈줄이 막혔다. 그게 더 맞는 표현. 그러면 지금이 오히려 채권에 대한 채권을 헐값에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지금의 금리 수준은 계속 이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수익 활동을 펼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금리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금리 수준이 낮은 게 정상적인 우리나라의 잠재 수익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 있지만은 그 기업들이 견딜 수 있는 금리 수준 이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수준은 계속 가기 힘든 상당히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그만큼 싸다는 거죠. 채권이 싸.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는 금리가 그때 좀 회사채 금리가 오르고 있을 때니까 그때는 뭐 1년짜리, 2년짜리 이런 채권 사는 거 괜찮아요라고 했는데 지금 이 정도 금리 수준까지 왔으면 이제는 5년짜리 조금 더 장기 금리,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채권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지금은 또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채권 투자, 물론 주식 투자는 더 하겠죠. 가운데서 이 투자자들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을 표현을 하자면 네. 상당히 심각하고 이게 뭔가 한번 터지지 않겠냐. 어느 기업이 쓰러지고 뭐 그래야 정말 위기에 대한 바닥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터지지 않고 잘 봉합돼서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거는 그런데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뭐 과거 10년을 돌아봤을 때 이런 문제가 없진 않았어요. 위기까지 안 나와도? 위기까지 안 나와도 아까 신용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터진 적이 있었죠. 한번 대우조선 해양, 뭐 대우건설, 그리고 한진해운. 뭐 이런 기업들이 위기를 겪고 아시아나 뭐 이런 위기를 겪고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서 뭐 회생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런 기업들의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본질적으로 안 좋은 거였죠. 기업이 돈을 잘 못 벌었으니까 손실을 보고 자본 잠식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까지 가니까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무너져서 채권자가 손실을 보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평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시스템까지는 안 갈 것이다, 위기까지는. 예,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얘기가 지금 자본 잠식 당했다고 얘기 나오는 기업이 없거든요. 없죠. 손실 때문에 계속 뭐 적자를 보고 쌓여서 손실을 보고 더 이상 내가 부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들 건강한 그런 상황인데 자금이 융통이 안 돼서 길이 막혀서 차가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차가 불량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길이 막혀서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순경들이 와서 그 차들을 빼줘야 되는 거죠. 빼줘야 정부 당국에서 그 50조 지원, 뭐 95조 지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교통순경들이 오고 있는 거죠. 와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는 거고 그렇게 정리를 최대한 빨리 하면 그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일각에서 우리 불안감 갖고 있는 생각 네. 이것은 좀 오바일 수 있다. 이 시스템 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금융당국 그리고 한국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차가 왔다 갔다 하다 신호등이 고장이 났거든요. 신호등이 고장 나서 그러면 차들 보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빠져나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한국은행, 금융당국 같은 순경들이 이거를 처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건 50조, 그 다음에 또 95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만 되면은 충분한 조치다라고 보시는 걸로. 저는 제대로 그 실천이 되고 그런 의지를 계속 보인다면 이거는 지나갈 수가 있다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최근에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의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한계 상황에 있는 어떤 열악한 기업들, 그 손실을 보는 그런 기업들은 조금 뭐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돈맥경화 때문이 아니고 구조적인. 구조적으로 그 회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까지 구제해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만 건강한데 튼튼한데 막혀서 못 가는 그런 거는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 착오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네. 일단은 그 채권을 보유한 이쪽에서의 어떤 돈맥경화 현상 때문에 건강하지만 건강하진 않은 거죠. 어쨌든 펀더멘탈은 그냥 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조금 없지만 피곤하죠. 피곤한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가 잘못 삐끗하면 전체적으로 연쇄 터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던 거지. 네.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뭔가 어려운 펀더멘탈이 힘들어져 있는 위기 상황은 아니었다. 그거는 아니죠. 그거하고는 조금 이게 개를 달리 봐야 되고.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결국 그 채권을 들고 있는 이 증권사가 됐던 자산운용 이 금융사들의 위기라고 봤는데 위기였던 건데 네. 이게 결국 기업들이 필요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져서 또 기업 자금 부족으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어때요? 이 부분이 지금 보면 금리 수준이요. 지금 기준금리가 3% 정도잖아요. 그러면 적정하게 제대로 이 돈맥경화가 해소가 되고 그러면 AA 등급 그리고 뭐 AAA 등급 이 정도 채권이 그러면 기준금리보다는 좀 높게 뭐 4% 뭐 그래 아니면 좀 5% 이하 수준 이 정도에서 발행이 되고 소화가 되고 매매가 되는 이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시 흐름이 융통이 잘 되면서 그 기준금리에 맞는 적정한 수준에서 그 회사채가 유통이 된 그런 상황이면 그 정도 금리 수준은 기업들이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기준금리는 3%인데 무슨 회사채 금리가 7%에도 안 들어가고 뭐 8%에도 뭐 10% 넘어야지 요새 나간다며. 등급이 낮은 건 그런 식이니까 그거는 사실은 기준금리가 뭐 8% 7% 이렇게 돼야지
나오는 시장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게 왜곡된 시장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왜곡된 시장 상황을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그렇게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새로운 회사채 발행 금리도 높아지는 것은 지금 아까 돈맥경화 현상, 이것으로 인한 불안감과 여러 것들이 합쳐지면서 생긴 현상이니까 말씀하신 50조, 95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서 돈맥경화 현상이 풀리면 다 해결될 문제다. 상당 부분 상당 부분 해결될 문제죠. 왜냐하면 금리가 10%면 그 10%의 부채를 조달하면서 견딜 수 있는 회사는 사실 얼마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래도 회사 그렇게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고, 적어도 회사채 금리가 한 5% 이하에서는 유지되게 할 거라고 봐요, 저는. 한국은행이 지금 보면 너무 속도를 높여서 그런 불안감을 좀 가중시키기는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수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그 수익성, 그리고 이런 감내할 수 있는 수준들을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계산해야 되고 계산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계산 수준에 보면 지금 정도에서는 앞으로는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50bp씩. 예, 그거는. 근데 일각에서는 이미 금리 차가 이렇게 되면 1% 이상 벌어지는 거 아니냐, 미국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금 유출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시각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동산, 그러니까 가계부채 걱정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우리도 과감하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더 많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위험한 생각이고, 사실은 그 위험한 생각이 한번 하다가 잘못되가 우리 나라가 와르륵 할 뻔했거든요. 언제? 그때 금융위기 직후에 2008년도에 우리나라가 그때 콜금리를 5% 이상인가 올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때도 뭐 이렇게 글을 하나 쓰기도 했는데, 그리고 올리고 나서 그 한국은행의 얘기가 환율 때문에, 그때 환율이 1,300원, 1,400원 이렇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금 금리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게 맞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가 좋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은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는 거의 없었어요. 그 금융위기 전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원화를 바꿔서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식시장에 있었어요. 근데 금리를 그렇게 올리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 이 금리를 견뎌낼까? 못 견디겠는데? 시장에 의심이 생겼군요. 불안감. 그렇죠. 안 그래도 그 당시에 부동산 대출이 많았잖아요. 은행들. 그래 은행들을 가장 위험하게 생각했죠. 외국인들이. 야, 이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대출 주고 다 넘어간다. 은행이 위험하다. 그래서 은행 주식 팔고 그 셀코리아 러시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환율은 계속 더 올라갔고요. 또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이런 외국인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채권을 사요. 금리가 높으니까. 네. 사고는, 근데 이거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로 숏을 치겠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CDS라는 거. 부도 프리미엄. 네, 거기에다가 숏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사고, 그래서 채권을 사서 그 금리는 내가 먹고, 그리고 CDS를 매도함으로써 국가 부도가 나는 것에 대한 위험을 해지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CDS 프리미엄이 확 튀겠네. 급격히 상승하잖아요. 급격히 상승하니까 또 주식시장에 있던 외국인들이 그 CDS 프리미엄 국가가 위험하네. 보고는 한국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는 또 셀코리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한국은행이 그래도 그 문제를 알아차리고는 그 다음에 금리를 5% 수준에서 2% 수준으로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어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환율이
추스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렇게 튀게 올린다는 거는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도 한국은행이 무조건 그 교과서의 금리 차이 때문에 돈이 빠져나오고 이것만 외우고 있지 말고 이걸 봐야 돼요. 우리나라 자금 중에서 금리 차이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펀더멘탈이 금리 인상으로 통한 펀더멘탈이 안 좋아졌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오고 있는 채권, 그 외국인 채권 투자자 중에 금리 차이가 아니고 금리 차이가 나더라도 계속 머물러 있을 자금은 어느 정도냐. 이런 걸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의 모습은 조금 의심이 들기는 해요.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채권 투자자들 중에 사실 우리나라 금리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채권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지 않고 가장 큰 목적은 포트폴리오 목적이죠. 이머징 마켓 채권 시장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그거를 배분을 해서 한국 채권도 사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뭐 금리 따지고 뭐 환율 따지고 이런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달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엔화도 좀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여러 좀 나라에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력이 많이 컸기 때문에 다른 외국 중앙은행들도 그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우리나라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금리 때문에 뭐 돈이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있고 그리고 그걸 파악하고 있다면 금리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못 할 거예요. 물론 최근에 달러가 강해지면서 달러가 강해지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있죠. 네. 있지만은 그거는 금리 차이 때문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미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국의 모든 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요. 우리가 뭘 해도 나갈 돈이다. 그건 그렇죠. 어차피 그거는 우리나라 채권에서 빠져나가는 돈보다 우리나라 주식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았죠. 많다. 예, 그건 우리나라 금리를 높임으로 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시고 저는 지금 조금 약간 불안함을 느끼는 게 이게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정책은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 있어요. 지금은 긴축을 해야 되고 이 긴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그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부동산 거품 문제 이거는 이번 기회에 잘 해소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는 적극 찬성하지만은 충분히 이거는 그 미국의 뭐 스탠스에 괜히 휘말려서 우리 케이스대로 가야 된다. 우리 스텝대로 가야 되고 이거는 오히려 더 잘못해서 지금 그 페이스에 말려서 같이 갔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와르륵 하잖아요. 와르륵 하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다시 돈을 풀어야 돼요. 다시 금리 인하한 식으로 하면서 원래 가졌던 목적 그거를 그냥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경제 상황이 일촉즉발이네요.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해서 지금 금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얘기 있잖아요. 새를 잡을 때는 너무 세게 잡으면 죽고 너무 약하게 잡으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정말 잘 잡아서 이걸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좀 예술적인 그런 상황에 있다. 예술적인 그 감각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한국은행 우리 그 국민들도 좀 쉽게 그 부동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가계부채 문제 네. 이런 것 때문에 눈치 보면서 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질타 섞인 말도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우리가 쉽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뭐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요? 아니면 좀 과감하게 미국처럼 해야 된다. 미국 하는 만큼. 아니요. 하는 거는 많지만은 미국처럼 하면 안 돼요.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미국은 예전에 미국 금융위기 때는 그 부채가 엄청 컸었잖아요. 민간 부채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민간 부채 규모가 엄청 큰 데다가 금리를 올리니까 그게 빵 터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미국이 제일 그쪽에서 안전해요. 가계부채라든지 그런 민간 부채 규모가 상당히 다른 나라들보다 작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견디지. 그렇지. 견디지만은 그거 따라가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그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알파 부채가 있잖아요. 전세금이라는. 전세금. 그것까지 합치면 우리가 굉장히 큰 규모의 그 민간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잡아야 돼요. 조심스럽게 이거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자신 있게 가는 미국 따라가다가는 이 새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한국은행 뭐 책임감이 더 커지겠네요. 되게. 지금 굉장히 난이도 어려운 정말 그런, 큰 난이거든요. 난제를 푸셔야 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